2001년 9월 11일 아침, 평범하게 시작된 단 하루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장면을 보며 충격에 빠졌지만 월가에서는 그 순간 이미 수조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었죠. 주가는 폭락했고 공포는 시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던 금융 시스템조차 순식간에 마비됐거든요. 그런데 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기 직전 누군가는 이상할 정도로 거대한 하락 베팅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주식 폭락에 베팅한 옵션 거래, 보험과 군수 산업으로 몰린 막대한 자금, 그리고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전쟁 경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부를 쓸어 담았습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9.11 테러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돈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재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석유, 달러, 전쟁산업, 중앙은행, 감시 시스템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 경제 구조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날 이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의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른 건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그날 이후 시작된 거대한 경제 권력의 이동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월스트리트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주식을 대상으로 한 풋옵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거죠. 풋옵션은 쉽게 말해 곧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미리 거는 하락 베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모였습니다. 평소보다 무려 460% 이상 거래량이 치솟았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거대한 베팅이 하필 테러에 사용된 두 항공사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죠.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고 항공사 주가는 그대로 추락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끔찍한 비극이 엄청난 돈벌이 기회가 됐습니다. 테러 직전에 풋옵션을 대량 매입했던 사람들은 단 며칠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챙겼거든요. 사건 직후 연방수사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급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정도로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식 발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헤지 펀드들의 정상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이며 테러 조직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타이밍도 대상도 규모도 마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는 끝내 거래 주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자금 흐름 역시 전부 추적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인터넷 음모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금융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당시 시카고 옵션 거래소 자료를 분석해보면 9.11 발생 약 6일 전부터 유나이티드 항공 풀 옵션 거래량이 평소의 25배 가까이 폭증했고 아메리칸 항공 역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보통 악재 조짐이 보여도 이렇게까지 한쪽 방향으로 거래가 몰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정확히 테러 직전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일부 금융회사들의 주식에서도 비슷한 이상 신호가 발견됐거든요. 마치 누군가 단순히 항공업계가 흔들린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공격받을지까지 알고 움직였던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무너져 내린 빌딩에 쏠려 있었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거든요. 테러 발생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라크 전쟁까지 터졌죠.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제거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전장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였죠. 미국이 폭격을 시작하자마자 방위산업체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엄청난 수혜를 입기 시작했죠.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돈이 움직였고 전투기가 출격할 때마다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끝없는 계약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규모가 더 충격적입니다. 2001년 미국 국방 예산은 약 3,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7년 뒤인 2008년에는 7천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거의 2배 이상 폭증한 거죠.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은 결국 방산업체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2001년 약 24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08년에는 430억 달러까지 뛰어오릅니다. 80% 가까운 폭증이었죠. 레이시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 드론, 감시 장비, 전투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기업들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민간 군사 업체들의 급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랙워터입니다. 9.11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민간 군사 업체였는데 전쟁이 터진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안, 경호, 정보 수집, 군사훈련 같은 업무를 정부 대신 맡게 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는 할리버튼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과거 이 회사 CEO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만 2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수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연인 걸까 하고 말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대형 전쟁이나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은 자연스럽게 국방과 안보 산업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되어 왔죠. 문제는 미국의 규모였습니다. 돈의 흐름도 전쟁의 크기도 그리고 정치권과 방산업체가 얽혀있는 구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9.11이 바꿔버린 건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대한 변화는 오히려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돈의 흐름에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테러 직후 미국 경제는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소비는 얼어붙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으며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곧바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한 거죠. 당시 3.5% 수준이던 금리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75%까지 떨어졌고 결국 2003년에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인 1%까지 내려갔습니다. 테러 충격으로 무너지는 경제를 어떻게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소비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시장 공포를 진정시키려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자 사람들은 앞다퉈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너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은 결국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회복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지금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에 휩싸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상승세가 계속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집을 사자마자 되파는 단기 투기가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은행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원래라면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집을 사라고 대출을 뿌린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위험한 대출들을 그냥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모기지론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포장한 뒤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팔아버렸거든요. 미국의 부실 대출이 유럽과 아시아 금융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금융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했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7년 말 그 균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고 부실 채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부실이 이미 전 세계 금융상품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거였죠. 결국 2008년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금융위기의 출발점 중 하나로 바로 9.11 이후의 초저금리 정책을 지목한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위기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탐욕적인 금융회사들, 과도한 레버리지, 허술한 규제, 부실한 신용평가까지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죠. 하지만 테러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거대한 자산 버블을 키웠다는 점만큼은 지금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9.11이라는 충격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씨앗까지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실제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역시 훗날 당시 정책에 대해 일부 반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까지 이라크에 집착했던 걸까요?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라크는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약 1120억 배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9%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 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앞으로 누가 통제하게 될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이라크 석유 산업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 전까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석유 산업이었는데 정권 붕괴 이후 외국 자본에 대대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틈으로 세계 최대 석유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엑손모빌, 쇠, BP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대규모 유전 개발 계약을 따내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명분은 이라크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서방 석유 자본이 중동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하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숨겨진 핵심 구조라고 불리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 석유 거래는 사실상 달러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막대한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 달러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석유가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핵심 축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사담 후세인이 굉장히 위험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라크 석유를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 거래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석유 수출 대금을 유로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죠. 이건 단순한 화폐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전문가들과 지정학 분석가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는 석유와 달러 패권 때문이 아니었을까? 대량 살상 무기는 명분이었을 뿐이고 실제 목적은 미국 중심 금융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 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실제 결과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다시 석유 거래를 달러 체제로 복귀시켰고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통제권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자동차, 항공, 물류, 군사, 산업, 금융까지 사실상 세계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혈액 같은 존재죠. 그리고 누가 그 흐름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권력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9.11과 이후 벌어진 전쟁들을 단순한 테러 대응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지정학 전쟁의 일부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단순히 석유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전쟁의 뒤에는 언제나 막대한 돈과 에너지, 그리고 패권의 문제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9.11 이후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안과 감시 산업이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숙하게 우리 일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테러 직후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다. 바로 국토안보부라는 초대형 연방기관을 새롭게 만든 거죠. 무려 22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었고 초기 예산만 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2010년대 중반에는 연간 6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공항 보안 강화, 생체 인식 시스템, CCTV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 같은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사회 전체가 감시와 보안 중심 시스템으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만 봐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테러 이전만 해도 공항 보안은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거든요.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었고 액체도 자유롭게 들고 탈 수 있었으며 가족이 탑승구 바로 앞까지 배웅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테러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신 스캐너와 폭발물 탐지기, 다층 보안 검색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됐고 미국 정부는 교통안전청이라는 새로운 기관까지 만들어 전국 공항 보안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벌어들인 기업들도 등장했죠. 보안 장비 제조업체들은 사실상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스미스 디텍션, L3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보안 산업 자체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테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감시 권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건 2013년이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때문이었죠. 그가 공개한 자료에는 NSA의 대규모 감청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리즘. 이 프로그램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 서버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시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바로 9.11 이후 통과된 애국법이었습니다.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 권한이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그리고 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감시 분석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기반 추적 시스템까지 여기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IT 기업들과 보안 업체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보안과 감시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테러 방지라는 목적을 넘어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까지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생체 인식 기술이죠. 지문 홍채, 얼굴 인식 기술은 원래 SF 영화 속 미래 기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 공항과 정부 시설에 빠르게 도입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출입 시스템, 은행, 스마트폰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2000년대 초만 해도 10억 달러 수준이던 생체 인식 산업은 2020년대 들어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시장으로 커집니다. 무려 40배 이상 성장한 셈이었죠. 결국 공포가 새로운 기술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험업계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9.11 테러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만 약 400억 달러. 당시 기준으로는 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었거든요. 이후 보험회사들은 테러 리스크를 완전히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항공, 초고층 빌딩, 대형 행사 같은 분야 보험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결국 테러의 충격이 기업 운영 비용 전체를 끌어올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죠. 여행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러 직후 국제선 항공 수요는 순식간에 40% 이상 급감했고 수많은 항공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급하게 1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미 산업 전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항공사들은 서로 통폐합되기 시작했고 노선은 줄어들었으며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회복되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항공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9.11 테러의 직간접 경제 손실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히 무너진 건물과 즉각적인 피해만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비용, 보안 강화 비용, 경제 위축, 금융시장 충격,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간접 영향까지 모두 합산한 숫자죠. 단 하루의 사건이 한 나라 경제에 이 정도 상처를 남긴 사례는 현대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에겐 재앙이었던 사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거대한 기회가 됐거든요. 테러 이후 방산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보안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민간 군사업체들은 전쟁 특수를 누렸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IT 기업들과 데이터 기업들 역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국가 예산은 복지와 사회 시스템보다 안보와 국방으로 이동했고 그 막대한 자금은 특정 산업과 기업들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경제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너무도 완벽하게 이득을 가져간 걸까요? 물론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안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막대한 돈의 흐름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당시 미국 권력 핵심부와 방산 에너지 산업의 관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은 할리버튼 CEO춘이었고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역시 방산업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죠. 콘돌리자 라이스와 조지 슐츠 같은 핵심 인사들도 거대 에너지 건설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과연 정책 결정이 순수하게 국가 안보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뒤에는 거대한 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게다가 전쟁 예산의 흐름 역시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정확한 사용처조차 추적되지 않았고 국방부 감사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보고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상당수는 그대로 묻혀버렸죠. 결국 9.11은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안보와 감시는 거대한 산업이 됐고 전쟁은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으며 세계 자본의 흐름은 특정 산업과 권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에도, 스마트폰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인터넷 기록과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아직도 9.11 이후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테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공포 속에서 가족과 삶을 잃었고 누군가는 폐허 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규칙 자체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죠. 과연 이 모든 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움직인 결과였을까요? 그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도
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숫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끝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